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 핵심 쟁점은 역시 돈 문제였고, 특히 김 후보자가 2005년 미국 유학 시절에 불법 후원자였던 강모 씨로부터 2년간 월 450만 원을 받은 이 돈의 성격을 두고도 어제 공방이 붙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서 받은 수익금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로또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그때 당시 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2억이요.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배추값 투자 같은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희정 의원의 얘기대로라면 이 배추 농사는 12달 중에 석 달이 시즌이고, 그 3개월 동안 300평을 경작을 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3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김희정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50만 원이라는 돈이 김희정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자료나 근거에 비교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고,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이건 거의 로또 수준이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줘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김민석 후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현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20년 전 이야기고요. 네. 더구나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연 수익률이 27% 수익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억 원 넣어서 월 450만 원, 27%면 나라도 지금 하겠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전처 이야기를 했고 네.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자료를 제출할 성격이 아니라고까지 딱 잘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지는 않았지만, 300평에 석 달에서 37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450만 원, 비는 돈도 많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문제 제기했고 덮고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장 네. 지금 인터넷에 네. 내일 모레 배추 심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저희 집에서 지었는데, 봄에는 오이 짓고 네. 가을에는 배추 농사 지었어요. 그러면 그랬군요. 이 정도의 그 수익률이라면 저희 집은 지금 강남에 빌딩 몇 채 샀어야 됩니다. 아니 2억 원을 냈는데 원금은 다 회수하고 월 450만 원을 받았다면, 네. 과연 그게 김민석 당시에 유력 정치인이었던, 물론 낙선한 정치인이라 하지만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었어도 가능한 투자였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일반인들도 그러면 2억 원 내면 월 4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 갖고 2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2005년, 7년, 2000년대 중반에 2억 원은요, 네.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것을 배추 투자를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설득력 있는 해명이라고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걸 국민께서 받아주실까라는 점은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그리고 이 배추 농사에 투자하게 된 계기가 강 씨가 투자를 권유했다라는 겁니다. 권유해서 전세 자금 2억 원을 여기다 쏟아 부었고,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년 전에 2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지금도 2억 원은 물론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차용증이나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그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게 되는 이유는 충분히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충분히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어디로 어떻게 해서 굴리든 본인의 사실 자유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적어도 투자 내지는 차용이라고 한다면 그 성격에 맞는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계좌이체 내역과 아니면 녹취라든지 뭔가 그래도 입증을 할 만한 무언가 하나
하나라도 있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네. 단순히 투자를 했다라는 말만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지급된 금원만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히 이것이 차용인지 투자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큰 금액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이것을 법률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청문회가 이제는 청문회 역할을 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전 정권, 그 전 정권, 문재인 정권서부터 저는 시작이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뭐 청문회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당신들이 그랬는데 뭐 우리만 도덕적인 잣대를 엄청 높이 해서 해야 돼?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여야가 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청문회 왜 계속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그래서 청문제도를 이번에 좀 손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도 뭐 이전 정권이 그랬다고 해서 뭐 그걸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자세가 바른 자세는 아니었고 그리고 해명도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앞으로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담으로 고스란히 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담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헌신적인 총리직 수행으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할 평론가님 말씀에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 사실 저는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기대를 했던 것이 네. 초대 국무총리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예, 초대 국무총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새로 출범하는 이 정권에 어떤 국정 기조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아니까 사실 지금 시스템과 시스템이 바뀌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전 시스템은 무엇이 잘못됐고 그럼 우리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됐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지금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 서로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잘 살릴 것인가, 내란 사태 정리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못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새로 국무총리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인 신상 털기로 가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겁난다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고쳐야겠다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거대 의석의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반대해서 임명한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칼럼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진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보니 김민석 후보자의 인식이 조국 사태와 닮았다라는 그런 꼬집음도 있었는데요. 자, 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동맨 김기철입니다.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만나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서 짚었습니다. 조국 투 김민석에게 이 정부 명운이 걸렸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김민석의 인식이 조국 사태와 닮았다고 본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586 정치인 지지자들은 조국을 싸고 돌며 검찰 수사를 검찰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상식 파괴에 대한 국민적 분노였다. 정치권과 달리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다수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갈아치웠다. 조국 시즌2 김민석을 총리로 임명한다면 이 대통령의 신뢰 리스크 뺨치는 김민석의 신뢰 리스크에 한국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김민석 아니어도 유능한 사람 많다. 이 대통령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김민석 아니어도 유능한 사람 많다. 지금 김기철 성우의 신문을 읽는 거기에서도 확인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 이게 해명이 잘 됐다라고 덮고 감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봐라라는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저 칼럼의 지적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래 대변인님? 저도 대통령실에서 의혹이 잘 해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본 의혹 해소는 과연 어느 눈높이에서 본 건가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겁니까? 아니면 권력자의 눈높이에서 본 겁니까? 지금 가뜩이나 인사청문회 이틀만 버티면 김민석 후보자는 본인은 총리로서 임명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번 인사청문회에 임했을 겁니다. 자료 제출이라든가 증인, 참고인 채택 다 허락해주지 않은 이유도 결국 이틀 시간만 벌면 본인이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건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시그널을 한 번만 내려주면요. 네. 이게 다 민주당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김민석 후보자가 제대로 된 해명을 냈는가 이 관점에서 봐야지 대통령실의 관점에서 의혹이 잘 해명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의 발언 하나하나에 민주당 의원들도 그 의중을 읽고 스스로 미리 움직여 줄 것이라는 어떤 전망을 개인적 의견을 담아서 해 주셨습니다.